14억을 들고 내려간 집에서 저는 결국 월세로 돌아왔습니다. 전라도 광주로 내려간 선택이 제 노후를, 아내의 노후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저처럼 실수하지 마시라고요. 한 번의 선택이 정말 되돌릴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정호라고 합니다. 올해 71살이에요. 지금 새벽 4시 반입니다. 곧 편의점에 출근해야 하죠. 11시까지 6시간 아르바이트, 시급 1만 원입니다. 71세의 말입니다. 저는 경북의 작은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 기억이 나네요. 집 뒤에 작은 산이 있었고 봄이면 진달래를 따먹고 여름이면 계곡에서 멱을 감았습니다. 그렇게 자연과 가까운 환경에서 자랐지요. 그런데 부모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우야, 도시로 나가야 사는 거다. 여기 있으면 평생 흙만 파고 산다. 그래서 저는 20살에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대학을 나와 중견 제조 기업에 입사했고요. 그렇게 35년을 일했습니다. 부장까지 올랐지만 더 이상은 없더군요. 임원 자리는 애초에 제 몫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성실하게 일했고 월급 꼬박꼬박 받았고 빚 없이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그 시절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이 들면 도심을 벗어나 조용히 살고 싶다. 출퇴근 지하철에서 야근하며 사무실 창밖을 볼 때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었습니다. 시골까진 아니더라도 아파트 베란다가 아니라 진짜 땅을 밟으며 사는 삶이요. 은퇴의 시간은 예정대로 왔습니다. 65세 정년, 회사에서 조촐하게 퇴임식을 해줬습니다. 꽃다발 받고 기념패 받고 그렇게 35년이 끝났습니다. 퇴직금은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기업연금? 그런 건 없었습니다. 중견기업이라지만 그런 건 임원들이나 받는 거더군요. 그래도 다행인 건 서울 아파트가 있었다는 겁니다. 강남은 아니지만 그래도 서울 안쪽 30평대 아파트 12억에 팔렸습니다. 퇴직금하고 평생 모은 돈 합치니 총 13억에서 14억 정도 되더군요. 여보, 우리 이제 됐어. 충분해. 아내한테 그렇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한 달에 250만 원씩 쓴다고 쳐도 30년은 버틸 수 있는 돈이었으니까요. 저희 부부 나이가 그때 60 중후반 90까지는 문제없겠다 싶었습니다. 물가 상승? 예상치 못한 지출? 물론 생각은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넉넉하게 잡은 겁니다. 실제로는 200만 원이면 충분하니까 250만 원으로 잡은 거지요. 지금 생각하면 참 순진했습니다. 은퇴하고 2년쯤 지났을 겁니다. 특별한 계획 없이 그냥 지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하고 점심 먹고 낮잠 자고 저녁엔 TV 보고 그런 일상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TV를 보다가 이런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은퇴자들의 행복한 전원생활. 광주 인근에 지은 신축 단독주택 단지가 나왔습니다. 깔끔한 외관, 작지만 예쁜 마당, 도시가스까지 연결된 곳이었습니다. 시골은 아니고요. 광주가 바로 옆이라 병원도 가깝고 생활도 편합니다. 진행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유튜브를 보기 시작한 게 광주 전원주택, 은퇴 후 이주 추천지역, 귀촌 성공 사례 이런 영상들이 자꾸 눈에 들어오더군요. 영상마다 비슷한 이야기였습니다. 완전한 시골은 불편하지만 광역시 근처는 괜찮습니다. 단독주택이지만 관리가 쉽고 도시 인프라도 가깝습니다. 은퇴 후 여유로운 삶을 원하신다면 강력 추천합니다. 댓글에도 좋은 말만 가득했습니다. 저도 여기 이사 왔는데 진짜 좋아요. 서울 아파트 팔고 온 거 후회 안 해요. 그렇게 몇 달을 영상만 봤습니다. 어느새 제 머릿속엔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광주면 괜찮겠어. 시골은 아니잖아. 단독주택 살아보고 싶었는데 이제 기회야. 12억 받았는데 5억짜리 집 사는 거 안전하지? 아내한테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광주 쪽으로 한번 내려가 볼까? 단독주택 말이야. 아내는 처음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보, 거기 사람 아무도 모르는데요. 우리 나이에 새로 시작하기 힘들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상에서 본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광역시라 병원도 가깝고 도시가스도 되고 관리도 쉽다고요. 그리고 여보, 아파트 층간소음 얼마나 스트레스였어요. 여긴 단독주택이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마당에서 텃밭도 가꾸고요. 텃밭이란 말에 아내 표정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텃밭 해보고 싶긴 했는데 그렇죠? 우리 한번 가봐요. 일단 가서 보자고.
그렇게 해서 저희는 광주행 KTX표를 끊었습니다. 광주까지는 KTX로 2시간 반이었습니다. 역에서 나와 부동산 차를 타고 40분쯤 더 갔을 겁니다. 창밖 풍경이 점점 한적해졌습니다. 조금 멀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곧 단지가 보였습니다. 신축 단독주택 30여 채가 깔끔하게 들어서 있었어요. 2에서 3년 전에 지었다는데 관리가 잘 된 건지 새 집처럼 보였습니다. 부동산 사장은 이곳이 요즘 은퇴자들한테 인기 많은 곳이라고 자랑했습니다. 시골 느낌도 나면서 불편하진 않다고요. 모델하우스를 들어가 봤습니다. 거실이 넓고 환했습니다. 마당도 작긴 했지만 텃밭 정도는 가꿀 수 있는 크기였어요. 주방은 깨끗했고 화장실도 2개였습니다. 도시가스에 정화조도 최신식이라니 관리도 쉬울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마당을 내다보며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본 순간 제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가격은 5억이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팔아서 12억을 받았으니 5억은 충분히 감당 가능한 금액이었습니다. 오히려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집값의 절반도 안 되는 돈으로 사는 건데 뭐가 위험하겠습니까? 광주 시내 대형 병원까지는 차로 30에서 40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그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울에서도 큰 병원 가려면 그 정도 걸렸으니까요. 마트는 10분 거리, 편의점은 차로 5분 거리에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아내와 눈이 마주쳤고 우리는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약은 일주일 만에 끝났습니다. 계약금 5천만 원을 넣고 중도금과 잔금까지 치렀습니다. 서울집 매도 대금이 들어오니 돈은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사는 한 달 뒤였습니다. 짐을 싸면서도 설렜습니다. 35년 만에 서울을 떠나는 거니까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사날 짐차가 도착하고 짐을 풀었습니다. 새 집 냄새가 났어요. 벽지도 깨끗하고 마루도 반짝거렸습니다. 아내는 마당을 쓸면서 여기 진짜 잘 골랐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마당에 의자를 놓고 앉아 맥주를 마셨습니다. 별이 정말 많이 보였어요. 서울에선 절대 볼 수 없던 별들이었습니다. 여기서 20년은 행복하게 살 거라고 믿었습니다. 진심으로요. 첫 한 달은 정말 좋았습니다. 아침마다 새소리에 일어났어요. 공기도 좋았고 조용했습니다. 층간소음 같은 건 없었죠. 아내는 마당에 작은 텃밭을 만들었습니다. 상추 모종을 심고 고추 모종도 심었어요. 매일 물을 주며 행복해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기뻤습니다. 광주 시내까지도 한두 번 나가봤습니다. 차로 30에서 40분이면 갈 수 있었어요. 대형마트에서 장도 보고 식당에서 밥도 먹고 왔습니다.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달째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이장님이 찾아왔습니다. 마을 단체 카톡방이 있다며 들어오라고 했어요. QR코드를 찍어 카톡방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별 생각 없었습니다. 마을 소식 공유하는 곳이겠거니 했죠. 그런데 카톡방 내용을 보니 좀 이상했습니다. 외지분들 쓰레기 분리수거 잘 지켜달라는 글, 오늘도 일반 쓰레기에 플라스틱 섞여 있었다는 글, 주차할 때 공용 공간 막지 말라는 글. 직접적으로 누구를 지목하진 않았지만 분위기상 외지에서 온 사람들을 말하는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실수한 건 아닌지 걱정됐거든요. 아내도 눈치를 챘는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활 하나하나를 의식하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3달째 되던 날 아내가 마을 분녀회 모임에 다녀왔습니다. 계속 안 나가면 더 이상해 보일까 봐 간 거였어요. 2시간쯤 지나서 돌아온 아내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사람들은 다들 친절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화가 안 통했다고 하더군요. 다들 농사 이야기, 손주 이야기만 하고 끼기가 힘들었다고요. 한 분이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서울에서 오셨냐고? 여기 적응 안 되시죠? 하면서요. 친절한 말투였겠지만 아내는 그 말이 상처가 됐나 봅니다. 다음 모임엔 안 나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몇 번 더 나가보면 친해질 거라고 말했지만 속으론 저도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넉 달째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추석 연휴에 서울에서 아들 가족이 내려왔습니다. 손주들 얼굴 보니 너무 좋았어요. 마당에서 뛰어노는 모습이 사진처럼 예뻤습니다. 이틀을 함께 보내고 아들네 가족은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집 앞에 차를 대고 갔었는데 마을 공용 공간 일부를 살짝 가린 것 같긴 했어요.
하지만 이틀만 될 거니까 괜찮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마을 카톡방에 사진 한 장이 올라왔습니다. 아들 차 사진이었어요. 번호판은 모자이크 처리했지만 차 색깔과 위치로 누구 건지 다 알 수 있었습니다. 외지 차량 주차 민폐라는 글과 함께요. 공용 공간 막아놓고 이틀 동안 그냥 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바로 카톡방에 사과 글을 올렸습니다. 서울에서 아들네 가족이 명절에 다녀가서 그랬다고, 다음부턴 조심하겠다고요. 메시지를 보냈는데 읽음 표시가 수십 개 찍혔습니다. 그런데 답장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읽기만 하더군요. 아내는 제 옆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더군요. 우리 여기서 이렇게 살아야 하냐고. 이제 밖에 나가기 싫다고요. 그날 이후로 아내는 정말 외출을 거의 안 했습니다. 장 보러 갈 때도 마을 사람이 안 보이는 시간을 골라 나갔어요. 부녀회 모임도 다시는 안 나갔습니다. 텃밭에 심었던 상추도 그냥 시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반년이 지났습니다. 조금씩 익숙해진 건 있었어요. 마을 방송 소리도 이제 신경 안 쓰이고 쓰레기 버리는 것도 완벽하게 익혔습니다. 마을 복지관에서 하는 건강 강좌도 다녀봤어요. 거기서 몇 분과 인사도 나눴고요. 이 정도면 적응한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1년만 더 버티면 괜찮아질 거라고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12월 그 믿음이 완전히 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겨울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아내가 화장실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달려가 보니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욕실 바닥이 미끄러워서 넘어진 거였습니다. 다리를 움직일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골절이 확실해 보였어요. 저는 바로 119에 전화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니 구급대원이 말했습니다. 외곽 지역이라 시간이 좀 걸린다고요. 얼마나 걸리냐고 물었더니 30분에서 40분 정도 걸릴 거라고 했습니다. 30분. 서울에선 10분이면 오는 게 구급차였습니다. 하지만 여긴 달랐습니다. 아내를 안아서 거실로 옮기고 담요를 덮어줬습니다. 아내는 식은땀을 흘리며 참고 있었어요. 시계를 보며 기다렸습니다. 10분, 20분, 30분, 45분이 지나서야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어와 아내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저도 함께 구급차에 탔어요. 광주 시내 병원까지 가는 동안 구급대원이 한 말이 잊히지 않습니다. 시내였으면 10분인데 외곽이라 시간이 걸렸다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광주 근처와 광주 시내는 노후에는 생과 사를 가르는 거리였습니다. 병원 도착까지 총 1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아내는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고 대퇴골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3주 입원했습니다. 저는 매일 광주 시내 병원까지 왕복 2시간을 운전했습니다. 겨울 도로는 위험했어요. 눈이라도 오면 더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내는 퇴원했지만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집 안에만 있으려 했어요. 화장실 가는 것도 무서워했고 밖에 나가는 건 아예 생각도 안 했습니다. 말수도 줄었습니다. 하루 종일 TV만 보거나 그냥 누워 있었어요. 그의 겨울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아내는 점점 우울해졌고 저도 불안했습니다. 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만 들었어요. 봄이 되고 아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고 싶다고요. 여기선 못 살겠다고요. 저도 마음속으론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일단 부동산에 매물로 내놨습니다. 5억에 샀으니 똑같이 5억에 내놨어요. 신축이고 관리도 잘했으니 손해보진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문의가 없었습니다. 부동산에 물어봤더니 요즘 단독주택은 잘 안 나간다고 하더군요. 특히 외곽은 더 어렵다고요. 그래서 가격을 내렸습니다. 4억 5천만 원으로요. 또 한 달이 지났습니다. 문의는 가끔 왔지만 실제로 보러 오는 사람은 없었어요. 다시 가격을 내렸습니다. 4억 2천만 원. 그제야 몇 명이 보러 왔습니다. 하지만 계약까지 가는 경우가 없었어요. 다들 같은 말을 했습니다. 관리가 부담스럽다고, 너무 외곽이라고요.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분명 매물 사이트에는 광주 인근 신축 단독주택이라고 나오는데 왜 아무도 안 사는 걸까요? 부동산 사장이 솔직하게 말해줬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전원주택 붐이 꺾였다고요. 실제로 살아본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SNS에 후기를 올리면서 수요가 확 줄었다고요. 특히 단독주택은 관리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게 알려지면서 은퇴자들도 다시 아파트를 선호한다고 했습니다.
6개월을 기다렸습니다. 그 사이 아내 우울증은 더 심해졌어요. 병원에서 우울증 약을 처방받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팔자고요. 3억 8천만 원까지 가격을 내렸습니다. 그제야 한 분이 계약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3억 중반으로 깎아달라고 하더군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내 상태가 더 나빠지기 전에 나가야 했으니까요. 결국 3억 5천만 원에 팔았습니다. 5억에 샀던 집을 3억 5천에 판 겁니다. 1억 5천만 원 손해였어요. 거기에 취득세, 중개 수수료, 이사 비용까지 합치면 실질 손실은 거의 2억에 가까웠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기 좋아 보여도 빠져나올 수 있어야 집이구나.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전 아파트 시세를 확인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재건축 발표가 났더군요. 12억에 팔았던 집이 16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1년 반 사이에 4억이 오른 거였어요. 전세가는 8억. 우리가 들어갈 곳은 없었습니다. 남은 돈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광주에서 손해본 2억, 아들한테 보낸 1억. 총 3억이 날아갔습니다. 처음 14억이었던 자산이 이제 11억 정도 남았어요. 서울 아파트를 다시 사려면 최소 10억은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럼 남은 돈이 1억뿐이에요. 1억으로 두 사람이 노후를 어떻게 살아갑니까? 결국 서울 변두리에 다세대 월세를 얻었습니다. 보증금 3천, 월세 80만 원짜리였어요. 이제 자산은 8억 정도 남았습니다. 월세 80만 원씩 나가고 생활비 쓰면 20년도 버티기 빠듯한 상황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건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할 일이 없었습니다. 광주에서는 그래도 마당도 있고 집 관리할 것도 있고 복지관도 다니고 그랬는데 서울 월세 다세대에선 할 게 없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하고 TV 보고 낮잠 자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내는 더 심했습니다. 하루 종일 방에만 있었어요. 밥도 거의 안 먹고 말도 안 했습니다. 정신과에서 우울증 약을 처방받아 먹고 있었지만 나아지는 것 같지 않았어요. 제 잘못이었습니다. 제가 광주 가자고 했으니까요. 한 달쯤 지났을 때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월세 80만 원, 관리비 15만 원, 생활비 150만 원, 한 달에 거의 250만 원이 나갔습니다. 8억으로 250만 원씩 쓰면 27년 정도 버틸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어요. 그런데 뭔가 불안했습니다. 제 나이가 70이고 아내가 68살이었으니까 97살, 95살까지 살 수 있다는 계산인데 만약 더 오래 산다면요? 아니면 큰 병이라도 걸리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사는 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35년을 일하며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까 하루하루가 무의미했어요. 제 취업을 알아봤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도 하고 고용센터에도 가봤습니다. 하지만 70살 남자를 받아주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파트 경비는 이미 대기자가 수십 명이었고 청소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택배 상하차 같은 건 제 체력으로는 무리였어요. 한 달을 알아보다가 포기했습니다. 그냥 집에서 지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파트 앞 편의점에 구인 광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아침 시간대 아르바이트 구합니다. 오전 5시 30분 11시 주 6일 시급 1만 원 새벽 시간. 저는 어차피 새벽 5시면 일어납니다. 평생 그 시간에 일어났으니까요. 5시간 반 일하면 5만 5천 원. 한 달이면 100만 원 정도 되겠더군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월세에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편의점에 들어가 점주에게 물어봤습니다. 나이를 말하니 점주가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새벽 시간대는 지원자가 없어서 그런지 일단 한번 해보자고 하더군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새벽 편의점 아르바이트를요. 첫날은 긴장됐습니다. 새벽 5시 20분 편의점 문을 열었습니다. 점주가 30분 정도 간단히 설명해주고 갔어요. 계산대 앞에 섰습니다. 71년을 살면서 제가 편의점 계산대에 설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중견 기업 부장까지 했던 사람이 이렇게 시급 알바를 하게 될 줄은요. 새벽 손님들이 들어왔습니다. 출근하는 젊은 직장인들, 야간 근무 끝나고 오는 사람들, 배달 라이더들. 다들 바빠 보였어요. 물건 집어들고 계산하고 인사도 없이 나갔습니다. 저는 그저 바코드 찍고 계산하고 봉투 드리고 그걸 반복했습니다. 6시간 반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오전 11시 다음 근무자가 와서 교대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내 노후구나. 일주일쯤 지나니 익숙해졌습니다. 바코드 찍는 것도 빨라졌고 손님 응대하는 것도 자연스러워졌어요. 가끔 손님 중에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왔습니다. 70대 중후반쯤 돼 보이는 분들이요. 그분들은 제게 반말을 했어요. 저도 반말로 받았습니다. 이게 제 일이니까요. 한 번은 비슷한 또래로 보이는 손님이 물어봤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냐고요. 70이라고 했더니 깜짝 놀라더군요. 아직 일하시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냥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2달쯤 지났을 때 몸이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 반에 일어나는 건 괜찮았는데 6시간 내내 서 있는 게 문제였어요. 허리가 아팠습니다. 무릎도 아팠습니다. 젊었을 땐 하루 종일 서 있어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2시간만 서 있어도 다리가 저렸어요. 그래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손님이 계속 오니까요. 집에 돌아오면 바로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1시간쯤 누워있다가 일어나면 좀 나았어요. 아내는 제가 일 나가는 걸 말렸습니다. 그 나이에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요. 하지만 저는 나가야 했습니다. 그냥 집에 있으면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월 60만 원이라도 벌어야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내 우울증은 조금 나아진 것 같기도 하고 여전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약을 먹고 하루에 한 번은 밖에 나가려고 노력했어요. 그래도 예전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새벽 편의점 알바를 계속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갔습니다. 몸이 아파도 나갔습니다. 쉬면 돈이 안 들어오니까요. 가끔 계산대 앞에 서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광주에 안 갔다면 어땠을까? 서울 아파트를 그대로 갖고 있었다면 지금 16억짜리 집에 살고 있었겠죠. 아들한테 1억 준 것 빼고도 15억은 있었을 겁니다. 그럼 이렇게 편의점에서 일할 필요도 없었겠죠. 아내도 우울증에 걸리지 않았을 거고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길이었고 그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은 저처럼 실수하지 않으셨으면 해서입니다. 광역시 근처라고 다 같은 게 아닙니다. 근처와 시내는 노후에는 생과 사를 가르는 거리입니다. 저는 그걸 아내가 다쳤을 때 깨달았습니다. 너무 늦게요. 단독주택은 낭만이 아닙니다. TV나 유튜브에 나오는 모습은 예쁜 부분만 보여주는 겁니다. 실제로 살아보면 관리비용, 고립감, 되팔 때의 어려움 이런 게 전부 현실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노후에 집은 팔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필요할 때 현금화할 수 없다면 그건 자산이 아닙니다. 짐입니다. 저는 그걸 5억짜리 집을 3억 5천에 팔면서 깨달았습니다. 지금은 새벽 편의점 알바를 시작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익숙해졌어요. 어떤 시간대에 손님이 많이 오는지, 어떤 물건이 자주 나가는지, 계산은 어떻게 하면 빠른지 다 알게 됐습니다. 가끔 단골 손님들이 생겼습니다. 매일 새벽 같은 시간에 출근하면서 들르는 젊은 직장인, 야간 근무 끝나고 오는 택시 기사님, 배달하러 나가기 전에 커피 사가는 라이더들. 저한테 인사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무표정하게 계산만 하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저 웃으며 응대합니다. 이게 제 일이니까요. 요즘 들어 자주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제 나이가 이제 72살입니다. 내년이면 73살이에요. 허리 통증은 점점 심해지고 무릎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뻐근해요. 한 번은 계산하다가 손이 떨려서 카드를 떨어뜨린 적이 있습니다. 손님이 황당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늙었구나. 정말 늙었구나. 75살까지는 일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전에 몸이 먼저 포기할까요? 모르겠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버티는 수밖에요. 아내는 요즘 조금 나아진 것 같습니다. 약을 계속 먹고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정신과 상담도 받고 있어요. 예전처럼 밝아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가끔 웃기도 하고 밥도 챙겨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아내가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미안하다고요. 자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 같다고, 자기가 더 강했어야 했다고요. 저는 그럴 때마다 말합니다. 아니라고, 내 결정이었다고,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요. 하지만 속마음은 복잡합니다. 정말 누구 탓일까요? 아내 탓도 아니고
아들 탓도 아니고 결국 제 탓입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만 보고 결정했고, 제가 충분히 알아보지 않았고, 제가 쉽게 생각한 겁니다. 가끔 광주에서의 시간을 떠올립니다. 처음 이사 갔을 때 마당에서 맥주를 마시며 별을 보던 그날 밤.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우리 여기서 20년은 행복하게 살 거야. 그렇게 믿었었죠. 하지만 그 행복은 한 달밖에 가지 못했습니다. 2달째부터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고, 6달째에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신호는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부동산 사장이 광주 시내까지 30에서 40분이라고 했을 때 저는 가깝네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응급 상황에서는 1시간 반이 될 수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단독주택은 관리가 쉽다는 말도 그랬어요. 관리비는 없지만 모든 문제를 직접 해결해야 한다는 의미였죠. 은퇴자들한테 인기 많은 곳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기가 있다는 게 나한테도 맞는다는 의미는 아니었어요. 저는 그 모든 신호를 무시했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봤고 듣고 싶은 것만 들었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은퇴 후 이주를 고민하고 계신가요? 전원주택, 단독주택에 대한 환상이 있으신가요? 광역시 근처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제 이야기를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광역시 근처와 시내는 전혀 다릅니다. 지도상으로는 가까워 보여도 실제 생활에서는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특히 응급 상황, 의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거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둘째, 단독주택은 낭만이 아닙니다. TV나 유튜브에 나오는 모습은 예쁘게 편집된 겁니다. 실제로는 관리 문제, 난방비, 수리비, 제설, 제초 끝이 없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걸 다 감당하기 힘듭니다. 셋째, 외지인에 대한 시선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아무리 친절한 동네라도 토박이와 외지인은 다릅니다. 마을 공동체가 강한 곳일수록 더 그래요. 저는 그걸 카톡방에서 깨달았습니다. 너무 늦게요. 넷째, 집은 팔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현금화가 안 되면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 외곽의 단독주택은 되파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시장성, 유동성, 이런 걸 반드시 생각하세요. 다섯째, 배우자 의견을 진지하게 들으세요. 제 아내는 처음부터 불안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확신만 믿고 밀어붙였어요. 결국 아내가 가장 큰 피해를 봤습니다. 우울증까지 얻었죠. 가장 중요한 건 한 번의 결정이 되돌릴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1년 반 만에 다시 서울로 돌아왔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아파트 값은 4억이 올랐고 제 자산은 3억이 줄었어요. 총 7억 차이가 난 겁니다. 그리고 아내 건강까지 잃었습니다.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저는 절대 광주에 가지 않을 겁니다. 아니, 처음부터 유튜브 영상 같은 걸 믿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요즘 아침마다 편의점 계산대에 서면서 생각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35년을 성실하게 일했고 빚도 없이 살았고 큰 사고도 없었는데 왜 71살에 시급 알바를 하고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 때문입니다. 충분히 알아보지 않은 채 내린 결정, 환상만 보고 현실을 무시한 선택, 신호를 외면하고 밀어붙인 고집. 그 모든 게 쌓여서 지금의 제가 된 겁니다. 저는 요즘 젊은 손님들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저 사람들은 노후 준비를 잘하고 있을까? 새벽 5시 반에 출근하는 30대 직장인을 보면 저 사람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지금 벌고 있는 돈, 지금 사는 집, 지금 쌓고 있는 자산, 그게 노후의 전부라고요. 한번 무너지면 다시 세우기 어렵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하지만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 편의점 알바 할아버지 말을 듣겠습니까? 그냥 바코드 찍고 계산하고 인사하고 그게 제 일입니다. 오늘도 새벽 5시 반이 되면 저는 편의점 문을 열 겁니다. 손님들을 맞이하고 계산하고 정리하고 6시간을 그렇게 보낼 거예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아내와 함께 하루를 시작할 겁니다. 이게 제 일상입니다. 71살 박정호의 하루예요. 화려하지도 않고 특별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버티는 삶이죠. 하지만 이게 제가 선택한 결과입니다. 저는 그걸 받아들이고 살고 있습니다. 편의점 일을 하면서 여러 사람을 만났습니다. 저처럼 나이 들어 일하는 분들도 봤어요. 아파트 경비하시는 75 할아버지, 식당 설거지 하시는 73 할머니,
그분들과 가끔 이야기를 나눕니다. 새벽 편의점 앞 벤치에서 잠깐씩 만날 때가 있거든요. 다들 비슷한 이야기였습니다. 자식한테 돈 빌려줬다가 못 받았다는 분, 사업 실패해서 늦은 나이에 다시 일하는 분, 배우자 병원비 때문에 일해야 하는 분. 이유는 달라도 결과는 같았어요. 70대에 육체노동을 하고 있다는 것. 그분들 얘기를 들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저만 이런 게 아니구나. 생각보다 많은 노인들이 이렇게 살고 있구나. 통계를 찾아봤더니 충격적이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40%가 넘는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래도 8억이 남아있으니 빈곤은 아니지만 마음만은 가난합니다. 아들과는 요즘 연락을 잘 안 합니다. 아들도 미안한지 전화를 잘 안 해요. 명절이나 제 생일 때만 연락이 옵니다. 작년 설날 아들네 가족이 우리 월세집에 왔었습니다. 좁은 다세대 월세방을 보는 아들 표정이 복잡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지만 다 알 수 있었습니다. 손주들이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 왜 여기 사냐고. 전에 집은 마당이 있었는데 여긴 왜 이렇게 작냐고요. 아들이 애들을 말렸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사실이니까요. 점심을 함께 먹고 아들네 가족은 일찍 돌아갔습니다. 오래 있기 불편했을 거예요. 좁은 집이니까요. 아내는 그날 밤 많이 울었습니다. 저도 울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제가 무너지면 안 되니까요. 요즘 아내가 가끔 말합니다. 여보, 우리 그래도 건강하잖아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죠. 맞는 말입니다. 72살, 69살인데 큰 병 없이 살고 있으니 감사한 일이에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가끔 원망스럽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됐을까? 왜 하필 광주였을까?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후회해봐야 바뀌는 건 없어요. 그저 오늘을 살아내는 수밖에요.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조언이 있습니다. 혹시 은퇴를 앞두고 계신가요? 노후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첫째,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믿지 마세요. 유튜브, TV, 블로그, 거기 나오는 건 좋은 부분만 보여주는 겁니다. 실제로 가서 살아본 사람, 실패한 사람 이야기는 잘 안 나옵니다. 저처럼 실패한 사람은 유튜브에 안 나오니까요. 둘째, 최소 1년은 알아보세요. 저는 몇 달 만에 결정했습니다. 너무 성급했어요. 계절을 다 겪어봐야 합니다. 여름은 어떤지, 겨울은 어떤지, 우기는 어떤지 1년을 살아봐야 진짜 모습을 알 수 있어요. 가능하면 그 지역에 한 달 정도 살아보세요. 렌트로라도요. 셋째, 의료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세요. 젊을 땐 병원 자주 안 갑니다. 하지만 70이 넘으면 달라져요. 한 달에 한 번은 병원 가게 됩니다. 응급 상황도 언제 올지 모르고요. 대형 병원까지 30분 이상 걸리는 곳은 피하세요. 그게 1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집은 반드시 팔 수 있는 곳에 사세요. 외곽 단독주택은 살 때는 쉬워도 팔 때는 어렵습니다. 나이 들면 다시 도시로 돌아와야 할 수도 있어요. 건강 문제든 자식 문제든 뭐든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집이 안 팔리면 발이 묶입니다. 다섯째, 자식에게 큰돈 주지 마세요. 정말 급한 상황이 아니면 주지 마세요. 특히 투자나 사업 자금은 절대 안 됩니다. 자식 도우려다 보니 노후 망칩니다. 제가 그랬어요. 자식은 다시 일할 수 있지만 우리는 다시 일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여섯째, 배우자 의견이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제 확신만 믿고 아내 불안을 무시했습니다. 결국 아내가 제일 큰 상처를 받았어요. 우울증까지 생겼고요. 배우자가 불안해한다면 그건 신호입니다. 진지하게 들으세요.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후 자산은 늘리려 하지 말고 지키는 데 집중하세요. 젊을 땐 공격적으로 투자해도 됩니다.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은퇴 후는 다릅니다. 한번 잃으면 다시 못 채웁니다. 광주 이주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제주도 이주도 시골 이주도 나쁜 게 아니에요. 다만 정말 신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환상이 아니라 현실을 봐야 합니다. 낭만이 아니라 리스크를 따져야 합니다. 오늘도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씻고 옷 입고 편의점으로 걸어갔습니다. 10분 거리예요. 새벽 공기가 차갑습니다. 12월이니까요. 편의점 문을 열고 불을 켰습니다. 진열대를 확인하고 계산대를 정리했습니다. 5시 반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도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다시 65살로 돌아간다면
저는 광주에 가지 않을 겁니다. 서울 아파트를 그대로 지키고 조용히 살았을 거예요. 텃밭이 하고 싶으면 주말 농장 분양받고 자연이 보고 싶으면 가끔 여행 가고요. 집은 그대로 두고 자산은 안전하게 관리하고 아내와 편하게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 72살이고 새벽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건강하다는 겁니다. 아직 일할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내도 우울증 약을 먹으며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요. 우리한테 남은 8억으로 조심히 쓰면 85살까지는 버틸 수 있을 겁니다. 물론 큰 병이 안 생긴다는 전제하에서요.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가서 생각해야죠. 여러분, 저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은퇴 설계에 실패했고, 노후 준비에 실패했고, 한 번의 선택으로 모든 걸 망쳤습니다. 하지만 제 실패가 여러분께는 교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유튜브나 TV만 보고 결정하지 마세요. 저처럼 환상에 빠져서 현실을 외면하지 마세요. 저처럼 배우자 말을 무시하지 마세요. 노후는 모험이 아닙니다. 안정입니다. 새로운 도전이 아니라 가진 걸 지키는 시간입니다. 광주 근처라는 말 절대 믿지 마세요. 근처와 시내는 완전히 다릅니다. 단독주택은 낭만이 아니라 관리와 리스크입니다. 외지인을 받아주는 곳과 환영하는 곳은 다릅니다. 노후에 집은 팔 수 있어야 집입니다. 한 번의 선택이 정말 되돌릴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새벽 6시 30분입니다. 출근길 손님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커피 한 잔, 삼각김밥 하나, 담배 한 갑. 저는 오늘도 바코드를 찍고 계산하고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이게 72살 박정호의 하루입니다. 화려하지도 특별하지도 않은 하루. 하지만 이게 제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저와 다르길 바랍니다. 신중하게 준비하시고 안전하게 지키시고 행복하게 사세요. 환상이 아니라 현실을 보시고 낭만이 아니라 리스크를 따지시고 욕심이 아니라 안정을 선택하세요. 그것이 제가 72살에 깨달은 진실입니다. 오늘도 저는 편의점 계산대 앞에 서 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몸이 허락하는 한역이 서 있을 겁니다. 이게 제 선택의 결과이고 제가 치르는 대가입니다. 여러분은 부디 저와 다른 노후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정호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